대한민국 최대 기업 삼성전자의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수록분 회계로 분석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5.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17.3%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4회전으로 나오고 PBR은 1.57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뉴스 보도들은 혁신 못한 삼성 반도체 인사 과거 성공시나 깨부숴야 변화 가능이란 제목으로 황민규, 최지 두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 7년 만에 다시 메모리 사업부장 맡아 파운드리 수장에는 메모리 성골 한진만 사장, 과거 인물 이상화 멈추고 기술회사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비판적인 의견을 썼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7년 만에 다시 메모리 사업부장을 겸임하는 것을 두고 근본적인 혁신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전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초격차 경쟁력 있는 삼성 반도체 메모리 파운드리 수장 교체라고 소제목을 달았고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을 SK 하이닉스에 뺏겼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현재 분기마다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파운드리 이번 사업부에는 사장급 최고 기술 책임자 CTO 보직을 신설해 남서구 씨라고 58세 DS 부분 글로벌 제조 인플라 총괄 제조 기술 담당사장을 배치했다. 또 이 DS 부분 사장급 경영 전략 담당 보직도 만들었다. 김용관 씨라고 사업 지원 태스크를 맡는 거로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자, 이 조선 쪽이라면 보통 우리가 보수 언론이라고 그러죠. 진보 언론은 어떻게 나왔나? 삼성전자 인사수혜질은 없었다. 이재현 기자가 한겨레에서 먼저 하루 앞에 보도를 했습니다. 부회장 3인 자리 지켜 문책은 반도체 사업부장만 이렇게 했고 위기 원인으로 지목된 실질적 사령탑은 그대로다. HBM에 대해서는 해마다 수조 원대 적자를 내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고 삼성을 향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은 25일 법정에서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겠다고 한 바 있다라는 것도 첨언을 했네요. 이런 인사 쇄신이 없다고 하는 근거로는 김우찬 고려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이번 인사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며 삼성도 위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재용 회장이 그 법정에서 나오면서 찍힌 사진입니다. 삼성물산과 그 제일모직의 그 합병이 끈질기게 이제 물고 늘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먼저 이 경영진 그 임원급 이상을 뭘로 평가할 거냐 이런 거를 보면은 제가 배운 거는 두통 ROI라고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주주 관점에서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한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저는 이게 원가 회계의 그 영업이익이 아니고 스르프 영업이익으로 평가를 합니다. 10.5%가 상승했어요. 전년도는 마이너스 5%였는데 올해 3분기에 5.5%로 올랐습니다. 요거가 검증하는 방법이 이 영업이익률이란 거를 또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
그 다음에 T 회전율은 매출 나누기 자본 총계, 이 자본이 그 주주들이 투자한 거죠. 이 두 개를 합하면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또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조직에 있을 때 배운 거는 좀 나이 연만하신 그 감사님께서 저한테 언급을 한 것은 그 총자산 회전율이 연간 최하 1회 회전은 돼야 된다. 그런 거로 그 상장사 협의회 그 강의까지 나가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를 가리키냐고 그 상장사 협회 감사인 그 교재를 주면서 좀 배우라. 당신 뭐 감사실에 제가 잠깐 있은 적이 있었는데 좀 뭐 회계 쪽이 약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총 자산 회전율이란 걸 그분한테 좀 배웠습니다. 3분기까지 0.5, 1이 안 될 것 같죠? 연말까지 한다면은 이제 0.75 가면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그리고 인적 자본은 재무상태표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현재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러니까 그 평가가 두퐁 ROI로 두퐁가에서 개발한 거라고 그러죠. 어, 근데 작년보다는 이 10.5%가 상승했으니까 우선은 좀 더 잘해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적 자본은 인적 자원이라는 거로 또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재무 상태표에서는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건비로 표시될 뿐이죠. 오래 지속되는 사법 리스크에 인적 쇄신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재용 회장은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넘길 생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음, 아주 피곤해서 못 살겠다.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60조 8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25.9%가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4.9%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이거 잘한 겁니다. 매출 원가가 5.1%뿐이 안 늘어나 가지고 매출 총이익이 150.3%가 상승했고 매출 총이익률도 14.1%가 상승했습니다. 판매관리비가 또 14.1%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은 13조 7,348억 원으로 전년도 9조 7천 적자에서 240.5% 전환이익이 발생됐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6.2%가 상승했고 원가 생산성도 0.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68조 3,147억 원으로서 1.5% 감소했습니다. 매출 증가율하고의 갭 27.4%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거통 평이하다면은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는 원재료 가격이나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 또는 판매 가격 상승, 세 번째는 두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일단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료분율은 11.8% 상승했고요. 운영 경비가 13.7%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7로서 0.33포인트 33%가 상승했고 스루펫 영업이익은 13조 2,417억 원으로서 217.3%가 전환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4,931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엄청 차이가 큰 거죠. 전년대는 1조 5천억이나 차이가 나고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 및 상품을 포함해서 표현하고 있고
반제품 및 제공품도 포함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합한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조 2,136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4조 1천억이나 크게 증가했죠. 전년도는 적자였을 때 재고가 많이 증가했었다는 얘기고, 전체 재고는 1조 6천억 원이 그 증가를 안 했는데, 문제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2020년 말에 5조 9천억이나 평가 충당금이 있는데 2조 5천억으로 줄여서 3조 4천억 플러스면은 이게 그 환입을 잡았다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이 되네요. 이런 평가 금액이 왜 이렇게 그 높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일반 다른 제조업 경우에는 그 이 전체 재고 금액의 한 자릿수 그 밑에 10% 이하 정도 되는데 그걸 뛰어넘는 금액이거든요. 그 왜 그럴까? 아마 반도체라든지 그 전자 제품이라는 것들이 그, 그 수명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좀 짧기 때문에 평가 금액들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제품 및 제공품 등의 변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1조 2,136억 원,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 등이라고 상품 매입액을 그냥 포함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69조 원 떼고 4.1% 감소했어요.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67조 8,216억 원으로서 0.1% 감소했습니다.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도 운영경비는 13.7%가 증가했고 이 운영경비 79조 2,463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32조 35억 원을 빼면은 그것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47조 2,4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제조 비용의 41%로 4%가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은 4%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강과 비용의 성격적 분류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을 비교하게 됩니다. 일치를 합니다. 1단계가 패스가 되면은 이 회계에 대한 재고자산 회계에 대한 그 신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PQ 총 제조 비용도 일치를 하고 PQ 생산 재료비도 일치를 합니다. 다만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그 증감액을 검증해 보면은 현금 흐름표에 그 1조 4,669억 원의 현금이 들어왔다면은 재고가 거꾸로 감소해야 되는데 재고가 1조 6,206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자, 현금이 나갔는데 들어왔는데 어떻게 재고가 거꾸로 증가하냐? 그래서 갭이 3조 원대나 됩니다. 그래서 앞에 그 재고자산 명세에도 나와 있지만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여기 현금 흐름표에 마이너스면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일치를 제로로가 나와야 되는데 322억 원이 차이가 나고 전년도에는 4,864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 금액을 추적할 단서는 저는 사업보고서 주석 내용에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1조 8,124억 원이 집행이 돼서 9.7% 증가했고 직원 수는 2024년 상반기와 2023년 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3,365명. 계속 뭔가 증설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요.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2,290만 원으로서 6.8%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외주 가공비가 20.6% 증가했고 유틸리티비라고 표현하는 것이 참 그 영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개정 과목을 잘 했다고 봐요. 전기료 내지 수도료, 그다음에 스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공장은 에어도 많이 씁니다. 이런 어떤 그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들을 모두 유틸리티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조 2,400억이 집행이 됐는데 14.1%가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10.6% 상승했고 슬로픈율이 11.8% 상승했습니다. 동일 방향의 상승은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이자 부채 별로 없어요. 그 차입금 쪽으로 사채나 다만 그 미지급금 내지는 그 기타 비금융적인 부채는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자가 나가는 것만은 이렇습니다. 투자자본 이익률 5.3%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에 의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투명하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겠고 이것도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1, 2차 추론이 하락이었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 이 사업 부문별로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도 보여줘서 회전율이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느냐? 왼쪽에 있는 거가 이 삼성전자는 다른 제조업체와 달리 핵심 그 원재료 등의 그 단가 추이를 표기를 안 하고 구두 진술로 요거를 다 구두로 얘기하고 있어요. DX 부분의 AP 솔루션은 약 6%가 상승했고 카메라 모듈은 4%가 상승했으며 DS 플레이는 11%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DS 부분의 반도체 워퍼는 3% 하락했고 SDC, FPCA 23% 하락했고 커버글라스가 26% 하락했고 하몬의 SOC가 5% 하락을 했고 통신 모듈이 9% 하락했다고 이것을 좀 시간을 들여서 단순 평균을 내보면은 마이너스 6%가 나옵니다. 자, 이 구두 진술한 거를 그대로 믿을 거냐? 믿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자, 그러면 원재료 가격은 내려갔다라고 인정을 하고 판매 가격은 그러면 인상이 됐느냐? 이것도 구두 진술을 하고 있는데 TV가 2% 가격이 내려갔다 그러고요. 스마트폰은 3% 상승을 했고 이 DX 부분이니까 이걸 단순 평균을 내봤는데 이 매출액이 삼성 반도체 운운하지만은 매출액 보면은 거의 60%가 전자제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0.3% 상승했고 반도체 메모리가 19.8% 이게 이제 큰 거죠. OLED 패널이 2.7% 가중 평균으로 매출 비중 해가지고 디지털 콕핏이라는 게 하만 쪽에 있는 건데 이 매출 비율로 본다면 뭐 소점 한 자리로는 제로. 그래서 가중 평균은 17.4%가 나오는데 이걸 다 더하면 110%인데 10%는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요게 뭐 100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약간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패스가 됩니다. 회계 투명성은.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그 조견표로 만들어 봤는데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패스가 된다. 이 대한민국 최대 기업으로서 재고자산 매출원가는 정확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건
기대에 호응해주고 있다라고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아까 그 현금 흐름표가 이 갭이 있는데 그건 못 찾았지만, 그래서 그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려면은 2023년 매출 실적의 현재 3분기가 94.4%나 달성했어요. 요 추세대로 그대로 간다고 보는 겁니다. 중국하고 디커플링 해야 된 거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좀 식자연 한다는 거는 아니지만은 실적까지는 결정론적 사고방식이고 예측은 확률론적 사고방식으로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참에 여기다가 제조원가 회계의 핵심적인 내용, 그 다음에 스루프트 회계의 핵심적인 내용, 스루프트 회계는 재료비와 운영경비를 분리한다, 디커플링한다. 그리고 판매관리비는 운영관리비에 거꾸로 포함을 시키고, 제조원가는 재료비에다가 가공비를 커플링을 시키죠. 이게 한 200년 이상 이 산업사회를 지배해온 논리죠. 그리고 판매관리비를 별도로 해서 그 원가회계 손익계산서를 뽑아내고 있죠. 자, 이런 세상은 이 원가회계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중국의 싼 인건비를 향해서 중국을 개방시키고 미국이 그동안에 쭉 했다가 지금 상황은 중국이 과잉 생산에 정부 보조금까지 주면서 덤핑 수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도 아주 안 좋습니다만은 한 30년 지나서 거의 뭐 40년 정도 된 거죠. 돼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디커플링하고 있는 중이고, 대중 제품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미국이 이제 리쇼어링 제조업을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스루프 패러다임에 의한 예측만 해보면은 3분기까지를 1이라고 보고 1 플러스 25% 4분기가 남았으니까, 그러면은 운영경비에다가 목표이익을 더해가지고 스루프율로 나누면은 예상 매출액은 201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은 매출 재료비도 그 1 더하기 25% 산식에 의해서 매출 재료 비율 42%로 나누면은 똑같은 금액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율이 57.5%라면은 이거 괜찮은 기업이긴 해요. 그래서 201조를 한다면은 16조 5,488억 원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 회전율이 5.9회전인데 요거 6.3회전, 6.5%더 좀 3분기에 좀 해보자. 가능할지는 모르지만은 재고 회전율을 올린다는 것은 매출을 더하든지 또는 생산량을 줄이든지 두 가지 복합적인지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213조, 그러니까 거의 214호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공한다면은 운영경비도 조금 증가하겠죠. 운영경비 비율만큼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6.5% 오를 때 운영경비는 4.2% 올라갈 수 있다. 맥시멈. 요거를 좀 한 2%대로 하면은 이익이 더 좀 올라갈 거예요. 경비는 좀 아끼면서 영업활동비만 더 좀 들어갔으니까, 또는 생산을 줄였다면 이것도 좀 줄어들 확률은 있는데 일단 맥시멈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은 20조 8,700억의 이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2024년 말 매출액이 200조 원을 넘을 것인지 또는 210조 원 사이에서 형성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예측도 4분면 통계 매트릭스가 작성하게 되는데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아까 이익이 감소한 거 보셨고, 판매예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완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거꾸로 재고 회전율이 보통 하락하냐 그런 게 아니고 매출의 기준으로 해서 그 산출했기 때문에 재고 회전율이 좀 올라간 거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이 사실은 바람직한데 외부에서는 알 방법이 없죠. 어, 일단 그런 한계가 있는 거고요. 주가를 보면은 55,500원으로 2023년 말보다 23,000원이 내려갔습니다. PBR은 2.57 상태고요. 2.37이었는데 뭐 국민주라고 해서 뭐 10만 원대는 언제 되냐, 뭐 7만 원대는 얼마 아니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반도체 회사로서 1.57이면은 좀 낮은 건지 어떤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에, 제 생각이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죠. 5% 이상 주주를 보면 삼성생명이 8.62%, 연금공단이 7.14%, 블랙락 펀드가 5.03%, 삼성물산이 5.01%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모건 스탠리, 맥쿼리 등이 눈에 띄는데 51.43%입니다. 그러면은 삼성생명이 최대 주주인데 국내에서 삼성생명은 또 삼성물산이 19.34%를 가지고 있고 이재용 씨가 10.44%, 이부진 씨가 5.76%, 그리고 그 특수관계자 다 포함해가지고 44.14%를 삼성생명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는다면은 국민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따라서 그 국민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다. 외국인이 이미 외국인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거다. 외국 투자기관들의. 그러니까 미국에다 공장을 져 그러면은 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